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꽤 오랫동안 얼어있던 한일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안에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내 여론은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 건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데 그 사이에 그럼 왜 안 좋았던 겁니까? 양자 간 그 정상회담이 중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2년 전입니다. 12년 동안 제대로 된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은 중단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 기간 중에 한일 관계는 상당히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었다고 봅니다. 네. 먼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소위 독도 방문, 일본 천황에 대한 사죄 그 요구, 네. 그리고 2012년 그 대법원 판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한일 간에는 그 계속 갈등이 지속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에 반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좋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좋았다고 평가하세요? 아마 역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그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를 꼽으라면은 1998년 김대중 오부지 파트너십 선언이 나왔을 때라고 아마 누구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도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보면은 IMF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또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발휘해가지고 네.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외교적인 평가, 국가 간의 평가 말고 혹시 국민들 사이에는 평가 좀 어땠습니까? 뭐 혐한이나 반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올 때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 예컨대 일본 대중문화 개방되면은 그 일본에 말하자면은 그 성적인 표현이 노골화돼 있는 거라든지 다소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 고유한 전통 문화를 다 망가뜨릴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대론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결단을 내리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나 지금이나 뭐 일본의 망언이 거듭되고 여러 가지 그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일본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입장을 그 공동 선언문에다가 못 박아놨죠. 예.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또 직전인 문재인 정부 때는 갈등이 또 수면으로 많이 드러났었죠. 아마 그 최근의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2018년 이후에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다고 진단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때가 가장 안 좋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이 18년에 나왔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서 물론 일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보복적인 조치로 소위 수출 규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과거사,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걸 지금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간 거고요. 지금 한일 관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자 변제안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피고 기업인 일본에 그 한국에 투자해온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우리 그 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배상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죠. 네. 근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요지부동입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그 압박을 가했죠. 그런 네. 판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판결이죠.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말하자면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감수했던 것은 피해자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일단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부 기금을 각출해서 네. 일단 보상적 조치를 사전에 취한다라고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 보상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해자 구제 문제에 첫 발을 띈 것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조치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또 화답해야 되는 그런 그 부담을 안게 된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공을 던졌고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방안이 기금 2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피해자 지원재단, 하나가 미래청년기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그 청구권 수혜 기업의 그 자금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에 일본의 이 피고 기업 2개가 사실 적극 참여하는 게 전공법이죠. 예. 그렇게 그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도 이런 그 방침을 좀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 기업은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우리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고 우리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죠. 예. 우리 일본 국민들도 일본 2개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고하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측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속 쉬운 그 어떤 화답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마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해서 제3의 기금에는 어쩌면 일본 재계나 일본 기업들 또는 해당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전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지원재단이 꾸리는 그 바스켓에 네. 2개 기업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2개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한 일본 총리의 사죄 발언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뭐 2가지겠죠. 전범 기업들의 그 기금 참여 그리고 아마 사죄의 표현일 텐데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정도가 뭐 나올 거다. 뭐 그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의 여건을 보면은 이제 4월이 지방선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서 있는 자민당 내 입지가 그다지 그 편한 게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다수파는 아베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아베파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아주 속 시원한 사죄 발언, 굉장히 수위 높은 진전된 어떤 그 역사 인식을 표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아마 그 셔틀 외교가 복원되게 되면은 올 여름쯤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답방 때 아마 조금 더 진전된 사죄 반성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술에 이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특히 징용 문제나 과거사의 문제는 저는 좀 과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가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 그리고 그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폐쇄로에 갇혀가지고 그 전 시대적인 말하자면 근대적인 그런 인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저희가 보기에는 국제사회 압력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돌려서 말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도 좀 진전된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언젠가는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일본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금이 우리 지금 재단이 꾸리는 기금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신데 사실 확정 판결 받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3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단박에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명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이번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는 이 피해 구제, 인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일본 차례다. 일본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공을 던진 거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 지형이 조금 생소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 여당이 압박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 여론도 좀 사죄를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편에 선 국민들이 수가 더 많다고 보는데 네. 징용 피해자 구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싸늘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대 이후 일본이 경제 성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폐쇄감이 좀 강해지면서 여론 지형이 좀 보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부도 상당히 보수파 의원들의 입지가 강해졌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정치 지형으로 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진전된 형태의 전향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닫혀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 역대 정부가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통절한 사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고 답습하는 정도의 언급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강제동원을 그 문제에 타겟팅을 한 어떤 진전된 사죄성 멘트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재 일본의 지형을 고려할 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뭐 과거사뿐만이 아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수출 규제를 또 확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 또 올려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번 정상회담 경제인들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 완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한 절차를 겪어야 된다고는 보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내려놓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킨 것도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얻어낸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아마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의 협력 문제라든지 또 첨단 산업 기술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적어도 경제, 통상, 기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일이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드는데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그러면 과거사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좀 어떤 양국 정상의 어떤 통큰 합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 문화 협력을 促진하는 어떤 내용들이 합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법적 안정성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정상화하는 적어도 그런 합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더불어서 아마 정상 간 중단되었던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그런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채널 각급 간의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 10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합의는 적어도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징용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단박에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해법이 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또 압박이 지금 일본 정부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자,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미국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오히려 있는 겁니까?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쪽 동아시아 전략 또는 인태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의 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또 그 협력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학수고대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영 두 손을 들고 그 환호성을 표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미국의 어떤 요망에 그 화답하는 차원의 어떤 우리 해법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이 일본에게 갔으니까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아마 미국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일 간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보이지 않는 그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특히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일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네.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그 구축하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무언의 압력이 한국 정부에게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우리만 너무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 역사인식 문제를 그러니까 친일이냐 반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구제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누가 더 앞장섰는지, 누가 더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은 저는 일본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조치와 어떤 호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일본도 몰리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이 지는 게임을 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마치 우리가 지고 일본이 이긴 게임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적절한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야당과 그 피해자 분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다. 뭐 안보를 봐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사인식 그 자체만 놓고 보고 그거를 제로섬 게임적으로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인식 문제뿐 아니고 경제, 안보, 공급망 문제 또는 문화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도는 크게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냉전 구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이나 또는 중국의 좀 팽창주의적인 모습,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국익이겠는가, 또 일본의 협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내는 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다지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길게 볼 때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에서 한일은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이 지역을 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안정과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마 그 첫 걸음을 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모범적인 사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향대로는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향성은 그 방향인데 아마 이번 그 방위를 통해서 그러한 그 담화가 나온다거나 어떤 성명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아마 그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적어도 이번 두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그 새로운 합의, 신시대에 맞는 그런 한일 간의 포괄적인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의 그런 아마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말하자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 파트 2가 아마 조만간 한일 관계에서 그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일본학 가시니까 일본 뭐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좀 해서 얻으신 정보가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하고의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외교의 출발점은 한반도 외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그 등돌리게 하는, 등지게 하는 일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더 뻗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마치 대치하듯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미래 협력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은 던져졌고 일본이 어떻게 파답하는지 이번 정상회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